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기본 소양교육 첫 시간 행정사 법령제도 이해에 관해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직에 한 15년 있다가 석박사에 해가지고 법정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마지막에 또 사이버대 총장 공직 교직을 겸하다가 제가 이제 헌법기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또 이제 통일부 국방부 또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공직 교직을 이제 퇴직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오고 나니까 바로 행정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2013년도. 그래서 1회 1기로 행정사 자격을 받고 또 1회 1기로 교육을 받고 제가 행정심판 소망이라는 행정사 사무소를 법원 앞에 차린 바 있습니다. 교대역이죠. 서초구 교대역. 그래서 이제 대한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 또 교수 법률정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원래는 8개 협회가 있었는데 이제 8개 협회가 통합이 돼서 대한행사회로 이제 설립이 되면서 제가 초대이사 교수 또 교육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정사 교육과 함께 또 이제 행정사 실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행정사 목표, 비전, 성공, 비결, 국가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또 행정사 제도, 행정사 법령, 행정사 국민상답 컨설팅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조에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 수행을 위해서 행정사법 제1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률 행정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인간적인 자세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편익을 어떻게 도모하려면 국민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친절한 자세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법률 행정에 관한 다양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 학자들의 또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서론 분야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동목 4요소가 있죠. 4요소에는 지능, 지식, 기술,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지능, 지식, 기술, 자세 중 자세가 성공의 97%다. 이렇게 연구 결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는 호시자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보다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행정사가 즐거워서 기뻐서 해야 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도 기뻐하는 자가 낫다. 기뻐하는 자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낫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또 인간 사회를 살아보니까 또 그래요. 이제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이루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시의 첫
연을 보면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꽃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를 해보니까 정말 젊어져요. 꿈을 갖게 돼요. 사실은 공직 교직을 은퇴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좌절감도 있고, 이제 뭐하나, 어떻게 지내나, 남은 생. 그러나 행정사를 하고 나니까 저는 정말 청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건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분 사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행정의 정의, 섬기는 행정사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야간부는 사무관, 서기관급만 응시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당시 36명이 전부 공직, 또 교직에는 국공립학교 교장 출신도 왔고 또 총장 출신도 같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행정의 정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Public Administration, 퍼블릭, 공공성, 공익성이죠. 그리고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다. 미니스트리는 목자, 장관, 섬김,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의 1조 목적 그대로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일본 총무성 초청으로 일본 총무성도 방문했고 행정사회도 우리 회장단이 함께 방문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가해 법률가, 행정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해 법률가로 하느냐, 우리가 종로 1가 2가 거리가 짜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가해 법률가라고 하느냐, 거기서 아주 대답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국민과 가까이 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행정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를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행정의 최고의 법률가다, 행정법률가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률가로서의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돕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리더십에도 3S 리더십이라고 있죠.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로 3S 리더십, 물론 거기 리더십 이론에는 뭐 민주적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방임적 리더십. 그러나 저는 3S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서번트 리더, 국민들을 섬기고, 이건 행정사법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섬기는 자로. 셀프 리더, 국민을 섬기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 국민들이 상담 오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상담도 잘하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표정도 좋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셀프 리더로서의 이런 자질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셀프 리더로서의 이런 자질도 또 중요하지만 슈퍼 리더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 화합. 저는 그래요. 가화만사성이란 말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됩니다. 국가, 사회, 이웃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세계에서 갈등률이 제1위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동서 갈등, 남북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을 없애는 것, 우리 행정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자격증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가 자격이 있고 민간 자격이 있죠. 국가 자격사로는 이제 우리 행정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사 등이 있죠. 이런 국가 전문자격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럼 민간 자격으로는 이제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이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들은 사실은 우리 개인정보보호관리사는 우리 행정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교육에서도 행정사 법령제도 이해를 강의했습니다만 제 강의 다음 시간에 꼭 개인정보 보호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알아야 돼요. 우리 행정사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 분류, 행정사법 제2조에서 4조까지 분류가 나오죠. 외국인 번역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 일반행정사, 회사행정사. 오는 보통 일반행정사가 이제 숫자가 제일 많죠. 그리고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우리 다문화 시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번역행정사, 또 회사행정사, 우리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또 해운, 해양안전심판에 관련해서 행정사법 이전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공유수면 환경정책이라든가 수상레저, 또 이제 섬개발, 해상사고와 사실조사, 해운 또는 해양권 안전심판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번역행정사는 뭐 여러분들 번역에 관한 업무니까 또 다문화 시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번역행정사들하고도 가깝습니다. 또 회사 행정사에도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는 물론 우리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이런 회사, 외국어 번역행정사, 일반 행정사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행정사의 숫자가 벌써 2024년 말 현재로 44만 7,030명,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회원,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정회원은 약 2,5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지난 2025년 5월 현재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행정사는 46,2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1억 2,700만 중에 3,000명당 행정사 1명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개업행정사가 5,125만 인구에 대비해서 약 17,000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00여 명 개업행정사라면 15,000여 명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정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행정사도 잘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행정사 그 제도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 행정사도 마찬가지로 법률은 행정사 제도를 정하고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실시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행정사는 가해 법률가로서 전문적 직업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과 업무 영역은 유사하나 대리권에 있어서는 일본은 사전 절차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행정 절차에도 행정사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수료했을 때 특정 행정사로서 사후 대리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 행정사의 윤리강령도 보면은 행정사의 사명, 명예, 국민 신뢰, 국민 권리보호, 의무 성실 이행, 또 행정사의 법령
회칙 준수, 업무 정통, 공정 성실 직무 수행, 인격 역마, 양식 도약, 또 행정사 상호간 융화, 신뢰. 그러니까 평화, 화평. 항상 그걸 일본 행정사도 강조하고 있고 국민 편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행정서사의 사명, 일본의 행정서사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행사의 윤리 강령,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러한 강령들을 잠깐 일본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원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로 제시해 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또 교수, 또 공직에 연구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어딜 가더라도 그 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또 논문을 써서 발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행정사 제도 연구도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발표를 했죠. 국회의원, 또 우리 행정사, 또 국회 입법부 행정 공무원들도 전부 행정사 자격을 받습니다. 물론 법원 행정직도 행정사 자격을 받죠. 그래서 행정 관련된 공무원들은 행정사 자격을 받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 주요 업무, 기본 법률 연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률 연구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민법, 형법, 행정법 다양한 법이 있죠. 그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또 입법부가 어떻게 지금 새로 법을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도 알아볼 수 있고,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종합법률 정보, 또 판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 관한 이런 각종 법률, 알아야 될 중요한 법률을 보면 우선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돼요. 헌법을 모르면 모든 게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 속에서 모든 법이 그 방침을 지키면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법이 나오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이제 헌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입니다.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조직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입법부라는 국회, 행정부는 우리 정부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50여 개의 부처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얼마나 다양해요. 거기는 외교부, 통일부, 경제관계부서, 재정부서, 상공부, 기타 중소기업 벤처부, 노동부, 문화예술부.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도 중요하다.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서 전체 정부 중앙부서뿐만 아니라 지방관서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도단체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알아야 된다. 이런 국가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 되고, 이제 헌법 총강에서는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강조하고 통일을 강조하고 국민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또 4조, 5조, 10조에서 우리가 국민 편익, 행복, 추구를 위한 행사법 제1조와 관련된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법정주의가 되어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법에 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각종 그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신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와 정부 조직법. 우리가 이제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니까 행정사는 정부 조직법도 알아야 되고 또 지방 조직법, 각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보니까 뭐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등 다양한 그런 그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형법도 들어가야 된다.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행정 심판을 해본 경우가 있어요.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당한 사람들의 행정 심판을 해보면은 6개월 이상 업무정지나 영업정지가 됐을 때는 반드시 형사벌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된다면은 이거 형사벌이 돼. 어려운 형사벌까지 받게 됩니다. 형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하면서 업무정지 당하면은 경찰, 검찰 이런 형사벌을 받는 문제까지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형법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법은 어떤 법입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행정기본법 제6조에 기간계산 시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는 민법 총칙, 계약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가 계약도 해야 되니까, 계약서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의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 행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와 법률 행위, 어떤 것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종류에는 민법상 법률 행위 종류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많아요. 예를 들면 단독행위 해보세요. 물론 이제 행정법에서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민법상 단독행위에서 행위자 단독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설립도 우리가 행정사한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죠. 또 최근 조합 설립 권장까지 하고 있어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동행위, 공동 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민법상 법인의 설립 행위죠. 민법상 법인 설립 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법인, 그건 영리법인이죠. 민법상 법인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상법상 법인은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에 뭐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다. 이런 법인은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상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은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분명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상법상 법인은 우리 행정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물론 안내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법인은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그러니까 법무사나 이제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국가 법이 약 5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5천여 가지 중에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으로
요약해서 된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이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본법을 꼭 알아야 돼요. 민법도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다 있잖아요. 이 법 중에 총괄한 것이 민법 총칙입니다. 그렇죠? 역시 총칙적 개념으로 행정에 관한 4,600여 가지의 법을 총칙적으로 규정한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의 1장 총칙은 행정기본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 이하를 해석 적용할 때는 1장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행정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적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38조부터 40조까지는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23조부터 26조까지, 30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 37조는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성립한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이제 완전히 다 시행이 됐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야 된다. 행정기본법에 관한 사항을. 그럼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중요한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밟을 때 행정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웠어요. 그러나 그때는 행정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법의 원칙과 이제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러나 좀 더 행정기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행정법은 아까 이제 개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이죠. 헌법이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라면 행정법은 행정 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 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법 또는 행정기본법 이런 원칙을 알아야 행정사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헌법에 합치돼야 됩니다. 반드시 헌법에 합치돼야 됩니다. 헌법을 어긋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구조에는 평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처는 합리적 이유, 남녀 구별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헌법 제11조 2항에 있습니다. 행정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처는 동일사항의 동일결정 원칙입니다. 예를 든다면 법인 설립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거의 똑같은 요건 똑같이 다 이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주고 을이라는 사람은 안 해줬다 하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심판에서 잘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특히 공익과 사익의 비례죠.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를 놨는데 공익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거기 토지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조금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공익에 비례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 금액도 늘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실 의무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제11조에 있죠. 이건 민법 2조의 원칙입니다. 민법 2조에 신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법에나 다 우리 국민 윤리 규정에도 적용되고 또 이제 제가 직업윤리도 연수교육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모든 전문 자격사 단체들의 윤리 강령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공무원 윤리 강령도 조사해 봤어요. 전부 신성실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12조. 그러니까 신뢰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믿음. 여러분 행정사 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믿음을 안 주고 막 거짓을 하거나 허풍을 치거나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담학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믿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작용과 관련 없이 의무 부과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 시에 다른 토지의 기부 체납을 조건적으로
했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법상 기본 원칙에서 기본 원칙을 잘 알아야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행위란 뭡니까? 아까 민법상의 법률행위도 알았습니다. 행정적인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민법의 행위는, 법률행위는 어떻습니까?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성도 알아야 된다. 행정행위의 특수성,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를 들면 하늘에 다리를 놓는다.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잖아요. 요새는 뭐 바다도 뚫고 뭐 바다 해저 터널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건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늘에 다리를 놓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안 된다. 확정성, 또 불가정력,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행정행위의 구제제도의 특성, 행정제도의 구제제도의 특성은 이제 행정쟁송제도라고 하는데,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고 또 손해전보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이건 행정심판은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에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행정사들이 할 일은 아니고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 행정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법령,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률 및 명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등, 또 이상 1, 2항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훈령, 예규 및 교시, 이것을 전부 행정규칙이라고 그러죠. 행정규칙은 헌법에 규정한 바 없으나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자세히 규율하는 명령 형식이죠. 지방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의회 조례라든가 또 단체장이 만든 규칙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책무, 이제 행정청이 어디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거나 또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이나 사인을 말합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볼 때 근원적인 행정주체는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행정주체로서 행정을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단체가 행정주체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3조에는 규정하고 있죠. 또 4조에서 행정기본법 4조에서는 적극 행정의 추진,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동력으로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된다. 또 행정에 관한 기관계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몇 개 조는 2023년까지 이렇게 시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 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같은 정지와 같은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이런 어떤 행정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다음과 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거짓은 안 되죠. 우리가 신뢰 행정의 원칙이니까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럼 그건 5년이 지나도 이건 행정처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입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도 없이 행정청이 조사한다, 또 검사를 한다. 그걸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피해가는. 그러면 5년이 지나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국민의 편익이 더 중요하니까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행정처분 제1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판결이나 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소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이나 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또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1항, 3항 기간보다 짧거나 또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작용,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행정처분을 보면은 공권력 행사, 행정처분은 공권력 행사, 거부, 이에 준한 행정작용, 적용 기준은 불소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소급 원칙. 예,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거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제10조 4항 인간 존엄과 가치, 제재 처분이 국민에 유리한 경우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민 편에 서서 법도 적용되는 거죠. 국민에 유리한 경우에는 세법이 더 유리하다면 유리해집니다. 과태료 5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세법에 바뀌어졌다. 그럼 국민에게 더 유리하니까 그 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 자동적 처분,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서 행정처분, AI 차량 이동 명령이라든가 또 CCTV 과속 단속, 경찰 아닌 자가 자동 처분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법상 계약이 있죠.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에 부합, 행정 주체간,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 도로관리 협의를 한다든가, 또 이제 행정 주체의 사인간 협의로 계약, 또 행정청이 민간 수탁기관과 협의 계약을 한다든가, 일반법, 행정 주체 상호 사무위탁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본법 부관에는 인허가 의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승인, 도로 인허가 의제하는 것이죠. 재건축 승인할 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허가 의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행정기본법이 이제 의제 기준 이 절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말한다. 또 이제 인허가 의제를 받으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또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그리고 제24조 3항 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에 한정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5조 및 또 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조항에 1항을 준용한다. 또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의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작용 이제 두 번째로 행정작용 처분, 과징금, 행정강제가 있죠. 행정상 강제는 뭡니까? 행정 목적 달성 위해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상 강제가 있는데 행정대집행, 불법 건축물 미철거 시에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는 거 행정대집행이죠. 이행강제금,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납부를 하도록 하는 거, 또 직접 강제, 강제징수, 이건 국세청에서 바로 즉시 강제, 또 도로 폐쇄 필요시 경찰관이 즉시 폐쇄한다든가 이런 것이 행정상 강제입니다. 또 과징금 있죠. 과징금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 가능합니다.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률의 신고로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청이 수리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의신청 재심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있을 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함께 해도 되고 임의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 해도 되고, 그리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위가 별도로 적용되죠. 행정심판 제척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재개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은 제재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재처분, 새 제재처분을 하려면 1년 이내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또 법령 등 위반 행위가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 등 불가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심사는 위조, 변조, 거짓 진술 시 가능하다. 재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36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의 처분이 있음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처분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 범위 내에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당사자는 처분에
이런 제재 처분 또 행정상 강제를 제외합니다. 이 조에서 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이건 추후에 그러니까 새 법이 나와도 이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제14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청의 입법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상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은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돼서는 아니 됩니다. 법령 해석,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행정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나 관련 행정부의 법령 해석도 중요하지만 분쟁 시 대법원 판례 확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의 기대 효과가 있죠. 이것은 법체행정을 완성했다.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행정의 적극 행정 추진 의무를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인식, 행태를 전환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법체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잘못해서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권력 남용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국민 편익에, 국민의 권익에 보호가 된다면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새로 행정기본법에 돼 있어서 이런 재정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 및 규제 혁신, 국민 편익 중심 규제 원칙이 정립돼야 됩니다. 인허가 의제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에 AI, 챗GPT 이런 AI 시대에 맞는 또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AI 시대에 대비한 행정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체계 효율화, 유사 공통제도 체계화, 행정법의 통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공무원 혼란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행정구제가 관한 문제인데 행정사와 행정쟁송,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인데요.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쟁송은 행정상의 법률관계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하여 일정한 기관, 행정기관, 법원 여기에 이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심판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죠. 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적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은 이게 법원에 하는 거니까 행정소송 공익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 제출 책임을 일정
부분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판단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변론주의 원칙입니다. 직권주의도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전치주의가 있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법례가 있으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라든가 토지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결정, 각종 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되죠. 음주운전 등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법상의 처분은 국세만 해당되고 지방세는 제외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 문제는 아까 행정심판 대리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사는 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 대리인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사망, 병을 사는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행정사법에는 행정심판 대리권을 규정하고 규정이 없어서 향후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일본에는 특정 행정사 제도 교육을 해가지고 특별히 특정 행정사가 사전 사후 행정심판 대리권을 다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입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무효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입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소송은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 또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이 있고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행정심판 청구 기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 천재, 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의 직권 상급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청구인의 적격이 있어야죠. 당사자가 적격해야죠. 행정심판법 14조 19조.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해야죠. 무효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당사자 적격 이런 걸 다 봐야죠. 청구 기간 유의해야 되고 청구 취지. 제가 이제 행정심판을 직접 해보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에 간단히 씁니다.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6개월 몇 개월 이걸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또 이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귀하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에 간단히 씁니다. 앞에 청구 원인은 이제 사실관계를 써야 되고 입법 부당성, 입법하다 부당하다 하는 거를 또 법률보호 원칙,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한 성까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또 비례의 원칙, 행정 자기 구속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아까 행정기본법에 나온 그런 원칙 등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행정 청구 원인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행정심판 실무 사례. 저는 이제 이렇게 행정심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이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즉시 행정심판 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한 6개월이 한 5,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6개월 업무정지 받았는데, 영업정지 받았는데,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않고 바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인용재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이제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제 그 시군구청, 행정심판은 이제 그 시군구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이제 이렇게 10일 이내 답변서를 가져오면 다시 또 처분 답변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충 서면을 행정심판 이는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보충 서면을 10일 이내. 행정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제 행정심판 청구인은 바로 보충 서면을 또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니 검찰에 그런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됐을 때는 형사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때 참 증거를 잘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증거가. 녹취록은 또 속기사로부터 녹취를 해놓으면 그 하나의 공증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녹취록이 중요하다. 증거 자료로. 그래 이제 행정심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한 4, 5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5개월. 그 이제 인용 재개를 할 때도 국민 편익, 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사법 목적 달성을 축하한다,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또 축하한다고 또 모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 행정사들에 의해서 국민 기본권, 행복 추구 위한 최선 노력을 다해서 행정심판 또 이런 걸 하더라도 잘 인용 재개를 받을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돼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행정사 제도 발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행정사 제도는 1906년 이제 이렇게 대사업 규제 기축으로 제정 공포됐죠.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은 제정 공포 61년도 이렇게 됐고, 75년도 행정사법 개정이 됐고, 또 이제 95년도 행정사법을 현행 행정사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3일 행정사법이 개정이 돼서 됐고, 대한행정사회를 대한행정사협회로 또 변경을 해가지고 협회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대한행정사협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행정사협회 한 7, 8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8개 협회가 설립이 됐는데 2013년도에. 그런데 이제 2021년도 6월 10일 현행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 인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사법이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행사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은 법인 설립 3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회 설립 행정사 회원 의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사에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교육 강화, 또 연수교육이 2년마다 16시간 하도록 되어 있죠. 또 행정사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회사, 번역행사가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사위 거쳐서 행사법 국회 통과가 돼서 이렇게 통과된 바 있다 해서 잠깐 행사법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 준수사항, 공무원 퇴직 1년 후 이건 인허가, 신고 대리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입 불가다. 자기가 근무한 행정기관에 1년 이내 불가하다 이렇게 되죠. 행정사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른 업무,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이 불가하다. 2021년 6월 1일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6월 10일 시행된 행사법 시행령 제21조에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법 내용을 보면은 뭐 1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조의 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 참조하면 됩니다.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서류 작성, 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건 번역행사가 해야 될 일이죠.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여기는 대리가 할 수가 있죠. 대리권.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답하는 것, 이거 행정 컨설팅,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 컨설팅, 상담을 잘해야 된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교통사고, 사실조사 등이 행정사 업무로 기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의 또 주요 그 업무 영역 실제를 보면 행정사법 2조 시행령, 이게 이제 출입국, 행정, 심판, 관리 업무, 국가유공자 면허 정지, 사실조사, 교통사고, 이렇게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업무 중에 이게 중요하다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국가보훈, 유공자 업무를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영업정지 취소 구제에 관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험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이거는 또 해당 전문 자격사가 할 때는 또 그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해당 법률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취소 정지, 교통사고 조사, 이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출입국 관련 업무,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또 학교폭력 관련 업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건축 불법 건축물, 건축법, 부동산 손실보상 업무, 헌법 제23조에 근거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죠. 공시가격 조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건축 불허가 등 구제, 또 인허가 대리 업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또 환경 분쟁 조정법, 또 자동차 등록 업무나 자동차 관리법, 저작권 등록 업무가 또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 업무, 사회복지사법. 사실은 저작권 행정도 우리 행정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등록 업무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저작권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것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 업무할 때 굉장히 업무를 부드럽게 하는, 문화예술력으로 잘 접근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작권에 관해서 특히 이제 업무를 저는 직접 많이 해봤습니다. 저작권. 또 제가 시인으로 또 수필가로 등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쓴 시집을 보고 그림궁강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해줬고, 비둘기집 작곡했던 선생이 또 쇠곡을 해서 15곡이 지금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등록도 하고 또 남의 것도 등록도 해주고 했는데 굉장히 저작권 등록 업무가 중요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그 관광부 소속 가는 음악저작권협회, 미술저작권협회, 각 저작권협회가 있죠. 이런 저작권협회 업무도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근하기가 쉽다. 사람들이 문화예술 다 좋아하지 않아요? 가곡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미술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도 이런 분야까지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화예술에 담은 인생 제 시 한 편을 잠깐 낭송해 드리고 또 강의에 갈까 합니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잠깐 낭송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담은 인생, 시 남은 박완신. 복을 심는 자로 울음을 터뜨린 인생, 공직 교직에서 문화예술의 꽃 향기로 서서
함께 손잡은 봉사자들 예술에 담은 인생 보내. 땅은 샘물이 있어야 기름진 옥토로 뜨고 산에는 바윗길, 피탈길이 있어야 숲도 솟고 나무는 옹이가 있어야 크게 자라지 않는가? 피탈길, 캄캄한 굴도 하늘 믿고 걸어가자. 삶의 여정을 문화예술의 빛으로 밝게 열자.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문화예술임을 알고 비오는 날 캄캄한 골짜기 만나도 두려워 말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체주로 행정 법률을 무기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민족 세계 인류를 하나로 문화예술의 꽃향기 뿌리자. 제가 이 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정사법 내용의 윤리 자세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 다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기관 관련 각종 민원행정 업무, 국가유공자, 영업정지, 취소구제, 운전면허 취소구제, 토지보상, 인허가 문제, 사실조사, 교통사고조사, 또 외국어 번역 문제, 또 저작권 문제, 뭐 다양하게 있죠. 국가법령 5천여 가지 중 행정에 관한 법령 4,600여 가지, 이걸 전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그리고 할 수 없는 업무는 타자격사와 관련된 업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업무를 한다든가 등기 업무를 한다든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다든가 조세 업무, 노무관계 업무, 관세 업무,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사법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의무 책임 잘 이행하면 행정사 업무 사고로 과실상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업무에 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도 안 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변호사 등 소송 업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 이것도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법상 우리 행정사가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비밀엄수. 행정사는 행정사의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처리부의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고객과 상담한 업무 내용을 철저히 기록해 둬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구청에서 한 7월달 되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업무 처리를 내라 이렇게 많이 해와서 그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25조 또 행정사법 등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 업무지침, 구체적인 양식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행정사의 기본윤리자세, 행정사는 행정사의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된다.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하게 해야 된다. 행정사 상호간의 신뢰와 우위를 존중하고 예의를 존중해야 된다. 또 행정사 간에 서로 협조도 해야 돼요.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행정사는 행정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여러 가지 또 또 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윤리 자세를 알아야 되고, 또 이제 행정사로서의
앞으로 조심할 것도 있다 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는 이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이런 걸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성공 사회의 바이러스. 그죠? 사회의 바이러스는 이제 A가 4개가 앞자를 보면입니다. aloneness, arrogance. 그죠? 또 adventure, seeking, adultery.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에 저어서 성공 증후군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회의 바이러스, 외로움, 언론에서 또 교만, 그렇죠? 얼로간스, 애드벤처 시킹, 모험, 애들털, 성적관계 이런 걸 감염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사 성공하려면 이런 공직, 시험에 여러분들 사회의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된다. 항상 자세, 윤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처음 개업 시 열심히 관련 법령 연구로 지식관리, 운동, 악기 연주 등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동안 마음관리도 잘해야 되고, 스트레스는 부정, 긍정 요인이 공존합니다. 스트레스 경계 시 고위험 피하는 계획을 세워서 신체 보호, 인지 강화 또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또 알아야 돼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이 목적도 역시 민원이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또 민원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국민 권익 보호에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2조에서는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죠. 행정기관이라는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또 공공기관까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국공립학교 이런 데도 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를 대통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에 의한 협조를 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민원 처리 원칙 정보 보호에 민원인 날도 있죠. 또 이제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등 처리기간이 남아있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야 됩니다. 정보 보호, 또 알게 된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제 민원인의 날도 정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24일을 민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가면 된다. 신청 접수, 민원인의 신청은 이렇게 문서로 해야 되는데 기타 민원은 구술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따라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자화 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다 해서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 서류 금지, 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 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 서류를 구비 서류로
복수를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합니다.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계 증명 서류 또 구비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과정에서 민원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노약자, 또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따른 정보 격차로 인해서 민원의 신청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편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요한 민원 업무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행정절차법도 간단히 알아야 돼서 행정절차법 1조의 목적도 역시 이제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도. 행정절차법은 이 법에서 영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행정청이란 이건 행정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정부기관, 또 지방자치기관, 공공기관 다 얘기하죠.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 하지 아니도록 권고, 조언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이해관계인이죠.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청회, 의견 제출. 그렇죠? 그 이제 청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의 절차 또 이러한 것들을 정한 바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이런 모든 행정 관련 기관도 여기에 따라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행정 절차법상 신의 성실, 투명성, 업무 혁신.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디나 나오죠. 행정절차법에도 신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투명성을 보호해야 된다. 5조에. 행정청은 행정작용 그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 또 5조 2에서 업무 혁신. 행정청은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이란 뭡니까? 소송사건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설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설은 판단의 기준이 법정되어 있어서 법원이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데 그치는 경우를 소송사건이라 하며 사법적으로 취급하고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한목적 재량에 일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라 해서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기는 거, 행정작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8조를 보면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즉 이 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관할 법원, 법원의 토지 관할의 주소에 관하여 정해질 경우 대한민국의 주소가 없을 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승사건 절차법의 주요 업무는 민법상,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법인 등기 등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이 비승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국민상담 컨설팅 행사법 제2조에 나오죠. 행정사와 컨설팅, 행사법 제2조 6항,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행정 컨설팅, 고객 상담, 진단, 지도, 행정 구제, 법령 제도, 행정 대내 운영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와 자기관리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 행정 관련 법령 외에 정보화 시대 행정사무에 습득을 해야 되고, 행정사 제도, 행정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 컨설턴트처럼 조직 인사 재무관리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 정보, 경영 전략, 고객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 컨설팅으로 성공 전략 기획, 또 개발, 창업 컨설팅, 케어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의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컨설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설팅은 사실 국제적인 용어가 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다 컨설팅. 저도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죠. 제가 이제 행정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나니까 정부에서 그때 상공부였죠. 상공부에서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세 박사들을 컨설팅 자격을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청했더니 이제 3개월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또 통과해서 제가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고 또 이제 중국에도 20개성 돌아다니면서 또 경영관리 컨설팅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행정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군 국가에 가서는 행정관계 이런 걸 쭉 했고 또 미국, 캐나다, 중국, 미국, 캐나다, 유럽 또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등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돌아다니면서는 이제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렇게 가서 쭉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각국의 어떤 문화도 알 수 있고 행정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행정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도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해봤는데 조직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가 잘 되느냐, 기업의 인사관리가 잘하고 있느냐, 재무관리가 잘하고 있느냐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다닐 때 행정대학원은 2층에 있었고 아래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영대학원의 과목들이 우리하고 뭐 똑같았습니다. 다만 용어만 약간 말만 달리 불러요. 행정대학원은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렇게 불렀는데 경영대학원은 커리큘럼 보니까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르죠. 행정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영학은 사적, 기업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 행정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령상 행사 컨설팅 과정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소양 교육 이번에 받고 있는데 받고 나면은 또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죠. 또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고 또 이제 시군구청에 업무 신고를 하고 또 신고증이 나오면 바로 행정사 업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행정사 업무 등록은 이제 행정사 협회에서 또 받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해야 정의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행정사 업무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 행정 컨설팅, 행정사 업무 처리표도 작성해서 잘해야 되고 각 업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출입국 관련 업무 할 때는 기관 등록,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가 상당히 편리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입지 선정,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뭐 5층에서 오래 해도 업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공인중개사들은 되게 1층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하는데, 행정사는 뭐 그렇게 또 온라인 요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출입국 관련 업무다. 이것도 중국동 포들은 주로 대림동이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려인 동포, 러시아 동포들은 동대문에 있으니까 또 그쪽에 가서 많이 있고, 또 이제 운전면허 경찰관서 근처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는 뭐 시구 주둔 어떤 국가 본처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좀 필요하겠죠. 인허가 대리, 토지보상 등은 또 토지보상 관련된 주택 조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관계가 있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장소가 꼭 그 자리에 안 해도 뭐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특징은 정보통신기술, ICT 시대죠. 인공지능, 요즘에 AI가 아주 뭐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또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어제 이렇게 1차는 19세기 초 공장 생성 시대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 후반 전기 동력 시대, 3차는 20세기 중반 인터넷 세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기술 IT 시대, ICT 또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 인쇄 나노 기술이 나와서 아주 세계를 지금 많이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행정, AI 질문, 뭐 AI를 통해서 이제 해보면 질문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권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발전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AI 디지털 행정, 챗GPT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 아스크업이라고 해서 질문하면 바로 답변해주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저는 특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를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박완신 TV 치면은 벌써 구독자가 5만 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5만 5천 명 뭐 이렇게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도 보면은 뭐 막 그냥 약간 과장된 말이라든가 허위 거짓 하면은 막 구독자도 많이 늘어요. 관심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죽은 사람 죽었다 뭐 하면서 유명 인사들 뭐 이렇게 안 죽은 사람 죽었다 한다든가. 근데 저는 절대로 유튜브 강령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도록, 공정하게 바르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 발전을 위해서, 행정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5만 5, 6천 명 돼 가니까 상당히 행정사를 많이 발전에도 기여하고 행정사를 알린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라든가 또 AI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AI 디지털 행정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PPT를 작성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행정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또 이점은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등 디지털 행정의 장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도전 과제로서는 보안, 기술적 제약, 인력 교육 등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사례로서 국내의 성공한 디지털 행정 사례를 소개를 하고, 또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행정에 활용되는 기술을 소개하고요. 미래 전망은 디지털 행정의 미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행정 발전을 위한 요약과 예언, 이런 걸 통해서 PPT를 작성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정부 로드맵, 이거 행안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똑한 행정구현,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지속가능한 디지털 안전사회를 선도하고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범정부 공동활동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또한 행안부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플라 또 이제 챗GPT 또 문자 음성 답변 아스컵이라든가 문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유튜브 시대 창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행사의 유튜브 또 행사 TV도 참고하시고 저의 박완신 TV도 참고하셔서 남은 박완신 TV 참고하시면 우리 행정사 업무하는데 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국민에게 좀 더 재밌게 접근해가는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디지털 행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 제정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 및 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챗GPT4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음성 답변 가능합니다. 또 캡컷 활용을 통해서 사진 영상 이렇게 찍고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템플릿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선택해서 찍은 사진 갤러리에서 찾아내고 또 오디오 음악 또 상단 우측 내보내기 해서 하단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하면 다음 클릭 후 게시해서 갤러리에서 영상 찾아 유튜브에 올리면 굉장히 아주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쇼츠 영상 같은 거 요즘에 쇼츠 영상도 이제 1분에서 3분으로 바뀌었죠. 이게 3분짜리 쇼츠 영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쇼츠 영상으로 이런 이제 챗GPT나 캡컷 앱을 활용해서 사진을 뭐 10장도 놓고 5장도 놓고 우리 행사에 관련된 사진들을 쫙 한다든가 또 이제 어떤 그 뭐 음악과 관련된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 저 개인도 우리 행사를 소개하는 모든 관련된 사진들을 뭐 10장이면 10장 20장까지도 다 들어가면 뭐 몇 장도 들어가요. 쭉 수집해 가지고 캡컷을 이용해서 딱 하면은 돈도 안 들어요. 물론 이제 프로라고 써 있는 앞에 그것은 돈이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프로라고 써 있지 않는 그런 그 템플릿 여기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잘 활용해서 하면은 아주 좋은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활용하니까 금방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 수도 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지털 행정 시대의 우리 행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편익 상담 이제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유명한 철학자죠.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논리가 정연합니다. 로고스 설득 방법.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님들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됩니다. 감정적 동의.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그 동의시해주면 좋아합니다. 어려운 사람. 영업 정지돼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훨씬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실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 중요하다. 진실한 성품, 신뢰성 설득 방법.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 에토스 설득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로 해서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도 경영이란 인간 경영입니다. 인간 경영에 뿌리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그러니까 큰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이런 사랑, 근면과 진실, 삶의 신뢰, 인간 경영의 뿌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문화예술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문화예술의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다. 우리가 사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연극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그 드라마잖아요, 한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적인 인간적인 면, 딱 가미한다면 우리 행사도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아까 문화예술에 관한 것, 저작권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참고해서 우리가 나가면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국가 전문자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는 행사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법령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경영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적 실력을 쌓고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역군,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반드시 성공하는 행정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행정사 창업 후 업무를 수행하실 때 오늘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어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복된 나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완신 교수 드립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이렇게 저술한 여러 가지 저서가 있습니다. 대한 행사의 실무교육 교재라든가 대한 행사의 행사 연수교육 교재, 이런 것도 제가 전부 편찬위원으로 참여했고 제가 글도 거기에 많이 썼습니다.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도 행정관계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서 또 이제 이렇게 행정론 뭐 여러 가지 저서도 많이 썼고 시집수필도 한 10권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로 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학 교재 한 20여 권, 또 이제 시집수필 10여 권 이렇게 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책을 많이 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 책이 뭐 불티나듯 많은 사람들이 팔려서 지금도 만나면은 그때 내 교재로 공부했다, 저한테 강의 들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너무나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뿐만이 아니라 통일 안보 교육까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 안라인 곳 없이 공직기관, 또 이제 일반 직장, 또 이제 군 사단단위까지, 또 경찰기관 전부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제 이름을 박완신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완전히 믿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완전히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인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이름까지 지었으니까 가능하면은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대로 로고스적 지식도 기르고 파토스적 감성도 풍부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과 감성적 접근도 하고,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 신뢰, 특히 믿음을 주지 않은 것이 제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을 남에게 주자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워서 남 주나 하고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워서 남 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 행위사 법령 제도 2에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건강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